평민 출신 집정관이 탄생한 얼마 후 로마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카밀루스 역시 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전염병이 2년 연속 이어지자 로마인들은 신들의 분노를 달래려고 여러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연극의 도입이었다. 당시 전투적인 민족이었던 로마인들에게 연극은 낯선 문화였다. 이전까지 대중의 오락이라면 경기장에서의 경기 관람이 전부였다. 초기의 연극은 에트루리아에서 온 배우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정도의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된 연극 예술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화려해지고 규모도 커졌다. 결국에는 부유한 왕국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치스러운 행사가 되었다. 신들을 달래려고 도입한 연극도 전염병을 막아주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노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사례가 떠올려졌다. 과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독재관이 못을 박음으로써 병이 사라졌다는 미신적 이야기였다. 이 전통에 따라 원로원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독재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명된 루키우스 말리우스는 종교적 의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실권을 장악한 듯 행동했다. 그는 헤르니키족과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욕심부렸다. 그는 과도하게 병력을 징집하고 젊은이들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이에 모든 호민관이 강력히 반발하여 결국 그는 독재관직을 사임했다. 이듬해 초 호민관 마르쿠스 폼포니우스는 루키우스 말리우스를 재판에 세우려고 고발했다. 재판의 핵심은 그의 지나친 징집과 포갑적 태도였다. 고발장에는 가정 내에서도 폭력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언변이 부족한 아들을 이유 없이 추방해 주변 사회와 격리했다는 고발이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다. 하지만 아들인 티투스 말리우스는 달랐다. 비록 그가 아버지에게 쫓겨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로 인해 아버지가 고발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는 한 자루의 칼을 품고 폼포니우스의 집을 찾아갔다. 폼포니우스는 처음에 그가 협조할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티투스는 단둘이 된 자리에서 칼을 꺼내 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위협했다. 젊고 강인한 그의 체격과 살기 어린 눈빛의 폼포니우스는 겁에 질려 재판을 포기했다. 평민들은 루키우스 말리우스를 재판정에 세우지 못해서 아쉬워했지만 아버지를 구하려고 한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다. 같은 해 병사 호민관을 처음으로 민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로 결정되었다. 병사 호민관은 오늘날의 중대장이나 대대장급 장교에 해당하는 지휘관직이다. 정치적 군사적 공적이 전혀 없던 티투스 말리우스는 6명 중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아 선출되었다. 이 무렵 로마는 분쟁 중이던 헤르니키족과 전쟁하기로 결의했다. 이 전쟁 지휘는 평민 출신 집정관 루키우스 게누키우스에게 돌아갔다. 당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탁을 시행하는 게 관례였다. 평민 집정관이 전쟁을 이끌게 되었으므로 평민이 최초로 신탁을 시행하게 되었다. 신탁을 자신들의 특권으로만 여기던 귀족들은 이를 마땅치 않게 여겼다. 불운하게도 게누키우스는 적의 매복에 걸려 전사했다. 이에 로마군은 혼란에 빠져 대패했다.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귀족들은 오히려 평민 집정관의 실패에 고소해했다. 계속 평민을 집정관으로 뽑아보시지. 신탁을 감히 평민에게 넘긴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 등과 같은 말로 비아냥댔다. 이전부터 평민 집정관제를 반대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귀족들의 지지 속에 독재관으로 임명되었다. 아피우스는 즉시 병력 징집령을 내렸다. 한편 로마 집정관을 전사시킨 헤르키니족은 로마군을 가볍게 여기며 오만하게 로마 진영으로 접근했다. 로마 병사들은 부사령관의 지휘하에 분노와 울분에 차서 진영 밖으로 돌격해 나갔다. 헤르니키족은 기대와 달리 진영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혼란에 빠져 퇴각했다.
이후 독재관 아피우스가 도착하여 로마 병력은 2배로 늘어났다. 이에 맞서 헤르니키족도 대대적인 징집을 단행했다. 젊고 용맹한 병사들로 구성된 400명 단위의 정예 8개 부대를 조직했다. 이들은 2배의 급여를 받으며 전투에만 전념하는 부대였고 전열의 핵심에 배치되었다. 양측은 2마일 폭의 평야에서 격돌했다. 전투 초반에 로마 기병은 돌격을 반복했으나 적의 정예 부대에 가로막혔다. 이에 일부 기병은 말에서 내려 직접 돌격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종일 이어진 격전 끝에 결국 로마군이 승기를 잡았다. 로마 기병의 최후 공격에 헤르니키족은 마침내 후퇴했다. 날이 저물자 로마군은 추격을 멈췄다. 다음 날 적의 진영은 비어 있었다. 도망치던 헤르니키족 주력은 신기움 근처에서 괴멸당했다. 하지만 로마군 역시 전체 병력의 4분의 1을 잃는 큰 손실을 겪었다. 기병대의 피해도 상당했다. 다음 해에는 갈리아인들이 설쳤다. 그들은 아니오강 다리를 넘어 살라리아가도 부근의 진영을 구축했다. 새로 임명된 독재관은 즉각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아니오 강가에 진을 쳤다. 양 진영은 다리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서로 다리를 차지하려고 자주 접전했지만 뚜렷한 승부는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거대한 체격의 갈리아 병사 한 명이 다리 위로 나와 큰 소리로 도발했다. 지금 로마에서 가장 용맹한 자는 나와 맞서 싸워라. 이 결투를 통해 어느 민족이 전쟁에 더 강한지 가리자. 로마 진영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젊은 귀족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바로 포갑적 독재관 루키우스 말리우스의 아들 티투스 말리우스였다. 그는 과거 아버지를 고소 위기에서 구했던 그 아들이었고 이번에는 조국의 명예를 지키고자 결단을 내렸다. 장군님, 저는 명령 없이는 결코 규정 밖의 전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해 주신다면 저 건방진 야만인에게 제가 어떤 가문에서 나왔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가문은 타르페이아 바위에서 갈리아인을 몰아낸 집안입니다. 독재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엄숙히 말했다. 티투스 말리우스여, 너의 용기와 조국에 대한 충성의 신들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 가서 굴하지 않는 로마인의 정신을 증명하고 돌아오너라. 곧 무장을 갖춘 말리우스는 보병용 방패와 스페인식 단검을 들고 전장에 나섰다. 갈리아 병사는 그의 등장에 오만한 웃음을 지으며 혀를 내밀고 조롱했다. 양측 병사들은 물러나고 둘만이 다리 위에 남았다. 결투가 시작되자 갈리아 병사는 방패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돌진했다. 그러나 그의 칼날은 말리우스의 갑옷을 스치기만 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리우스는 적의 방패 아래를 밀치고 몸을 파고들었다. 단검은 단숨에 적의 복부와 사타구니를 찔렀다. 거대한 병사는 그대로 쓰러졌다. 말리우스는 쓰러진 적의 시신을 모욕하지 않았다. 그는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 하나만 벗겨 자신의 목에 걸었다. 갈리아 병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움직이지 못했다. 반면 로마 진영은 환호로 뒤덮였다. 병사들은 그를 독재관에게 데려가며 군인 특유의 거친 유머로 찬사를 보냈다. 그중 한 명이 이렇게 외쳤다. 이제 넌 토르콰투스다. 목걸이를 빼앗은 자라는 뜻의 이 별명은 이후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광의 이름으로 계승되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에는 연이은 외부 전쟁과 최초의 평민 독재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